관훈 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은 네. 조선일보가 아주 개망신을 당해서 얼마나 속이 다 후련한지 정말. 에? 이거 처음 보도 봤을 때부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거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인지 이번엔 받아쓴 언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래요. 오늘 뭐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보도를 또 냈더라고요. 모르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이건 그 얘기는 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네네.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의 본질인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네. 광고부터. 아이고.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팟캐스트 광고계의 가장 그렇죠. 유명한. 아버지가 홍삼 최고 전문가예요. 네. 아들한테 넘겨줬는데 아들이 참 착한 사람이야. 네. 그리고 정성을 다하고 아버지의 기백과 아버지의 그 어떤 성실함, 네. 아버지의 또 진심을 이어받은 거죠. 여기 사장 이름이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장 이름이 이재용이다. 이재용. 네. 아버님의 노하우와. 그렇지. 네. 아버지로부터 분식 회계로 그렇죠. 홍삼 정성농장을 인수받았어요. 자식의 신기술로. 그렇습니다. 네. 예. 승계를 완성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저희 농장 밑바닥을 네. 뜯어내면은 거기 다 있어요. 뭐 온갖 장부들 이런 거. 심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서버까지. 정성농장 네, 밑바닥에. 알겠습니다. 예. 자, 농담이고 이성규 씨라고. 이성규 씨. 사장이 이성규야. 예. 이선규 씨. 이성규 씨. 이성규 네. 사장. 예.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언제 정성농장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진심을 만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어려웠던 시절에 탄핵 나기 훨씬 이전부터 네.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3.1운동 때부터 운동한 분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 도와주셨고 가장 오래된 광고주입니다. 네. 정성농장. 이것만 봐도 만약에 이분이 뭐 야로를 피웠거나 네. 뻥을 치거나 혹은 뭐 소비자들 기만하거나 박근혜 정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성과 모든 것이 진심을 담았기 때문에 정성농장 홍삼 사실 그렇거든요. 오늘 밤 12시까지가 예를 들어서 네. 대통령 임기야. 지금은 밤 10시 넘었고 네. 2시간 안에 한 기업 박살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그만큼 있는데 이 양반은 3년 동안 박근혜 치하에서 정성농장 홍삼 광고를 냈어요. 이번에 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박근혜 정부에서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렇죠. 청취하고 있었다고. 근데 네. 여기에 이제 광고를 했는데도 예. 네. 최고급 품질이라는 점은 이건 제가 입증하고요. 또 쓰신 분들이 그러니까 정성농장 홍삼 아예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은 있지만 한 번만 드신 분은 없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성농장 홍삼이 그렇습니다. 자, 품질에 비해서 정말 가격이 저렴합니다. 왜 그러느냐? 뭐 유통도 필요 없고 왜냐면 정성농장에서 바로 직송하기 때문에 네. 맛보신 분들이 저거보다도 낫다. 그 유명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정땡 뭐 그렇죠. 예. 그 광고 많이 하는. 예, 그렇죠. PPL 많이 하는. 그 네. 광고 모델 쓰지 그 유통이 있지 뭐 이렇게 저렇게 비용 들어가면은 결국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많은 비용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광고는 오로지 팟캐스트로만 했던 정성농장 홍삼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이거 정말 최고예요. 그 본인 건강도 챙기고 부모님이나 주변 소중한 분들 건강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방용훈 씨 자제분들 정성농장 홍삼으로 구매하셔가지고 아버지에게 효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썩 효도를 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가족회의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 합리적인 소비를 원한다면 정성농장의 5년근 홍삼액을 추천합니다. 물론 정성농장도 6년근 홍삼액을 정성껏 만들었고 반응도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가성비를 위해서 5년근을 추천합니다. 순한 홍삼액은 5년근 홍삼으로 만들었지만 홍삼의 함량이 적어서 맛이 상대적으로 순합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제품이고요. 홍삼액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정성농장이 100% 국산 5년근 홍삼으로만 추출한 홍삼정. 네. 알약 같은 건가 보죠. 알약 같은 거 드시면 네. 돼요. 자, 정성농장 홍삼 이거 뭐 그냥 물에 탄 그런 음료가 아니라 진짜 홍삼입니다. 100% 국내 홍삼만을 원재료로 합니다. 예, 정성농장은 고객께서 안심하고 드시라고 3개월마다 자가 품질 검사를 합니다. 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 믿고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삼에 있어서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요. 대한민국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가성비 짱! 가성비 짱! 네. 홍삼 정성농장 홍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이 정성농장 홍삼에 예, 한번 맛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향이 진짜 그냥 홍삼이네요. 그냥. 그래 홍삼이야. 뭐 딴 거 넣지 않아. 네. 예. 그냥 홍삼입니다 이건. 100%라고 했잖아요. 100%. 예, 맛있네. 뒤끝이 좋아. 일단 네. 컵에다 따랐는데 네. 어우 향이 원재료명 및 함량 홍삼 추출액 100%. 홍삼 100%. 아 네. 이거 100% 추출액 홍삼이네. 100%. 아 이게 그 정땡땡 홍삼이랑 확 다르네 확. 자, 정성농장 홍삼. 네. 여러분 많이 사주세요. 홍삼이 활력 넘칩니다. 네. 예. 진짜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 좋네. 예. 자, 정성농장 홍삼을 드시고 아버님께 선물로 드렸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셨어요. 아니 우리 집 얘기 아니라 네. 다른 집이. 그래서 네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정성농장 홍삼 이게 가능해요. 아무리 광고가 좋아도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혹시 성이 방씨인가라는 생각. 네, 다른 분 얘기하시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딴 분입니다. 자, 정성농장 홍삼이었습니다. 광고가 너무 길다 그러는데 아니, 이 방송의 정체성이 광고라니까. 광고 방송입니다. 네. 광고 방송에 광고가 길다고. 네. 우리가 무슨 KBS 1TV입니까? 예, 저희는 김용민 TV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막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이 눈을 가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뭐 한 1,000만 원씩 꽂아주시면은 뭐 네. 광고 저희 중단하겠습니다. 아, 예. 네. 후원금을. 후원금을. 네. 네. 아니 1,000만 원만이 아니라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걔 두당 1,000만 원씩. 그렇습니다. 네. 그 1,000만 원씩 꽂아주시면 우리 저기 정상근 기자가 발레를 하기로 했어요. 발레요? 네, 발레를. 네. 뭐 1,000만 원 꽂아주는데. 레깅스 입고 합니까? 당연합니다. 레깅스라뇨. 네. 바디로직을. 바디로직을 입고 그렇습니다. 바디로직을 입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우리 민동기 기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저 얘기 준비하셨지? 조선일보 개망신. 아니 일단 개망신. 저기 조선일보라고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숙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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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청에 다. 아니 숙청을 좋아해. 아니 왜 이렇게 숙청을 좋아하다가 개망신을 자꾸 당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미 그 첫 기사 봤을 때 네. 그때 딱 이거는 뻥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탈북자분들한테 들어보고 또 이제 북한 관계로 북한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해 분들 얘기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가 탈북했잖아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 옛날에 우리 또리 장군 뭐 그 만화 영화 나왔을 때는 네. 탈북하면은 탈북한 사람의 그 가족이 다 몰살되고 몰살당하고 다 아오지 탄강 가고 요덕수용소 가고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안 그렇대. 안 그렇대 요즘에는. 그렇죠. 아이 심지어는 남한에서 송금을 한대요. 북으로 송금을 한대. 카카오뱅크. 근데 씨발 무슨 그거 갖고 저기 뭐야 김혁철 국장급도 안 되고 뭐 사실 이번에 하노이 회담 앞두고 갑자기 투입이 됐는데 네. 거기서 실무자인데. 김정은 그야말로 골탕 먹였다고 목을 잘라 그러면 이제 그 사회는 공포 사회가 되는 거죠. 김정은이 바라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정상 국가로 가고자 하는 건데 자기 개망신 당했다고 사람을 그렇게 목을 쳐봐. 그럼 뭐 도로 아미타불 되는 거죠. 그렇지. 그건 정상 국가 비정상 국가로 가는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숙청을 할 수는 있어요. 자기 장성택 숙청한 거 보면은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네. 하늘 아래 두 태양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권력 투쟁으로 내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권력 투쟁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자기 스태프를 그렇게 자기 뭐 기분 나쁘게 했다고 목을 날린다? 유럽에서 공부한 김정은입니다. 그런 짓 안 해요. 근데 북한 상황 봐도 이게 2018년 이전에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김정은이 그런 선택할 것 같지는 진짜 않죠.
그래서 뭐 이미 난 그때는 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뻥이 혹시 입증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 뭐 북한사에서 얘기하지 않으면은 뭐 그냥 그 정설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조선일보가 이제 그러니까 등장하던 이런 스태프들이 네. 등장을 안 해. 그럼 조선일보가 또 숙청서를 써. 그렇지.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며칠 있다가 짠! 아니 지금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잖아요. 김정은이 또 오랫동안 안 나와봐. 그러면은 건강 이상설 또 이게 나옵니다. 김정은이 수청당했다라는 얘기. 총살설 또 나온다 또. 그렇지. 건강 이상설 뭐 내부에 뭐 암투설 뭐 만들어내지. 근데 그거는 이제 그들이 노리는 건 또 이거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오보냈다고 북한 관련 오보냈다고 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그랬는데 그 어떤 풍토에 기대서 북한 관련한 막 소설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서 북한은 비정상 국가다. 상종할 수 없는 나라다. 이런 이미지를 마구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선일보의 가짜, 오보로 드러난 것들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웃어주고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해줘야 그래야 더는 이자들이 장난을 안 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보를 낸 기자가 그 탈북 기자 지난번에 저기 김명성 기자입니다. 취재하러 가려고 했는데 북한 당국이 못 가게 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우리 측 그 할 때 통일부 출입 기자단 쪽에서 돌리잖아요 순서대로. 근데 이제 마침 그 김명성 기자 원래 4개사가 가기로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사가 이제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였어요. 근데 이제 통일부 쪽에서는 그게 뭐 조선일보 쪽에서는 뭐 당일 전날 갑자기 뭐 통일부에서 통보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일부 쪽에서는 얘기가 좀 달랐죠 그때. 이러니 좀 민감한 그런 상황이고 이래서 좀 교체를 요구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교체를 안 해준 거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좀 생각을 하면 그게 교체를 충분히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당연하지. 근데 교체를 안 했고 그때 뭐 통일부 출입기자단 뭐 기자협회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명서를 냈어요. 뭐 저자세다 무슨 또 뭐 언론 탄압한다. 그것도 가지고 또 뭘 또 저자세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저자세라고 하는 것도 웃겼고 그걸 가지고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것도 난 솔직히 뭐 기자협회가 그때 막 성명서 내고 이랬는데 나는 그거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해당 언론사도 그렇고 기자단도 그렇고 통일부 사이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걸 정리를 안 해서 이렇게 파열된 문제점이라고 봤거든요. 뒤집어 얘기해서 월북한 남한 사람이 북한에서 기자가 돼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취재를 온다고 해봐요. 남한으로. 그 용인이 됩니까? 조선일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북한에서 계속 이제 한국 체제를 비난해왔던 그런. 그러니까 당연히 너 오지마 이게 아니라 그건 좀 그러니 좀 교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연히 통일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용 PD 불편해 오지마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도 아니고 그런 문재인 정권도 아니고. 그렇지. 뭐 하여간 이번 낙종을 보면서 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내 상상의 영역인데 북한이 함정을 판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계속 안 나오게 하다가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난 진짜 난 북한이 조선일보가 워낙 숙청을 좋아하니까 분명히 또 이것도 북한에 대한 그 흑색성전 비방. 그러니까 북한이 다시 이제 비정상 국가 이미지를 또 어떻게든 더 씌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안 내보내는 거지. 하노이 회담에 나갔던 실무진들을 당연히 썼죠. 그리고 짠 또 등장시키는 거. 이제 난 이렇게 봐요. 그게 북한이 지금 대외적으로 우리 굉장히 열받았다. 수틀리면은 핵을 다시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북한 내부가 삼엄하다라는 사인을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북한인 뭐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1인 방송하면서 트럼프 개새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사실은 탈북자를 통해서 역정보를 흘리는 거야. 김영철이 사형당했다. 김영철 숙청됐다. 김여정 근신 중이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잽싸게 받아서 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조선일보가 안 낚이겠어? 그 막 보도를 하면은 일단 잠시간으로 북한이 지금
완전히 공포국가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의 심기를 막 관찰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짠 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보여줌으로써 효과는 효과대로 내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상국가로 가고 있다는 모습을 또 과시하면서 그러면서 조선일보를 엿먹이고 1타 3피. 그렇지. 네. 전 그럴 거라고 보여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저 김수민 평론가 저하고 방송 같이 하는 친구 얘기는 예. 조선일보가 그 강제 노역설에 시달리는 김영철이 잔치에 나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은 줄에 앉아 있었잖아요. 네. 빠져나갈 필요 없잖아. 김영철이가 저기 강제 노역 갔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라. 거기 끌려 나와서 박수 친 것이 강제 노역이다. 방청객 노역. 예, 그렇지. 방청객 노역이다. 예,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북한의 정확한 내부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 사정을 잘 아는 고위 탈북 관계자인가? 뭐 하여튼 그런 익명으로 다 보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 이 조선일보 기자는 취재원이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어요. 크로스 체크도 안 됐고 네. 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통일부에 확인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조선일보 보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난번 현송월. 네. 현송월이 처형됐다. 네. 뭐 음란 비디오를 찍었고 그걸 보다가 걸렸다 뭐 그런 건데 짠 하고 나타났잖아. 1년 네. 뒤에. 2013년에 현송월이 김정은의 처형설 돌던 현송월 나타나. 네. 그러니까 이제 1년 전에는 김정은의 애인이었던 현송월이 애인인지 어떻게 알아? 네. 그것 자체가 오보였어요. 그 자체가 그냥 지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네.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연인 관계를 어떻게 입증해 그거를? 그렇죠. 그 현송월이 그렇게 해서 처형당했다. 근데 그 이듬해 현송월이 나타났어요. 그때 조선일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우리 독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북한 기사는 확인이 쉽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본의 아니게 오보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 거야. 그건 조선일보가 아니야. 조선일보가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은 현송월이 처형설이 나돌았던 현송월이 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가 처형설을 퍼뜨렸는지 그 얘기는 전혀 없고 네. 처형설이 나돌았던 현송월이 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데 얘네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그랬어. 네, 오늘도. 그거 잘 봐야 돼. 건재함을 과시했다. 숙청설이 나돌았던 김영철이 건재함을 과시했다. 뭔가 그 취재 그 조선일보 취재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닐까? 북한 관련 오보 논란 시 뭐 설이 나돌던 건재함을 과시했다라고 보도하라. 뭐 네, 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매뉴얼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오보를 다 아는 오보를 내고도 이거 사과를 안 하는 거야. 사과 안 하고. 제가 오늘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아침에 아직도 현송월 단독 그 보도 있습니다. 아직 있어.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언론중재위나 뭐 법원 이제 다 판결 나면은 그 100% 오보니까 뭐 너네 이제 정정보도 해라, 뭐 얼마 배상하라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조그맣게 내고. 네. 근데 현송월 씨가 뭐 언론중재위에 낼 것도 아니고 법원에 낼 것도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남겨놓는 그런 거죠. 거 현송월이 저희가 잘못 보도했다. 네. 혹 아니면 그런 것까지도 하기 싫다 그러면 기사를 내리든가. 아직도 있어. 아직도. 기사를 그 흥미로운 게 내리는 뭐냐면은 그 현송월이 처형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의 애인이었던 네. 그 리포트가 아니라 앵커 멘트를 했던 사람이 김미선이라고. 네. 그 YTN 앵커했다가 TV조선 갔잖아요. 네. 진짜로. 네. 그게 그렇게 해서 현송월의 처형 소식을 전했던 김미선이 1년 뒤에는 현송월이 건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리포트 기사를 내요. 자기가 얘기해놓고. 뭐야 이게 도대체? 저희 그 미디어오늘 김도영 기자가 이 현송월 오보를 쓴 기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이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현송월이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김도영 기자가 이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기자가 결과적으로는 오보가 맞다. 뭐 그런 얘기가 다 있어. 결과적으로가 뭐야? 그냥 오보지 오보. 아니, 기자가 뭐 오보면 오보가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기사 내릴 생각 없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뭐 내부에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근데 쪽팔리지 않나요? 막 이렇게 대답하기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자꾸 북한 관련 오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숙청일보가 계속 숙청설을 보도를 하니까 네. 뭔가 남북 그 차원에서
사우스 코리아 언론들의 북한 관련 오보에 대한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맺든가 해가지고 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엄청난 진짜 손해배상 금액을 물도록 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통일협력기금으로 통일하는 펀드에 기부. 그러니까 통일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하든가. 아니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한다고 지금 보니까. 이 새끼들은 저 생양아치 새끼들이야 진짜. 방아치 새끼들이야 방아치.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통일부 출입기자단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외신에서도 지금 조선일보를 줘줬거든요. 근데 현성호하고 이번 거는 좀 약간 다르다고 보는 게 현성호는 그래도 그때 종합면 탑기사인가 지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이거는 5월 31일자 그 톱기사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그때 모든 그 신문들이 헝가리 참사를 그 사진하고 있었는데 사진만 조선일보는 딱 그 헝가리 유람선 참사 싣고 그 밑에 김영철은 노역형, 김혁철은 총살. 그러니까 사실상 톱 기사로 사실상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근데 현성월 총살도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없죠. 안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조선일보 그렇게 하면 니네만 손해. 씨발 5기로 지금 안 내리는 것 같은데 니네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니네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일이지 뭐. 그러니까 살려둬. 그렇게 5기로 살려두라고. 뭐 누가 손해 보는지. 자, 그래요. 현송월 처형설 여전히 자기들이 보도한 팩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팩트라고 자기들도 생각 안 하겠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심지어 그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에서 현성원 총살 건은 사실상 오보로 판명됐으니 정정 보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서 취지로. 근데도 지금 안 내리고 있잖아요. 자, 민동기 기자님 또 짧게 하나 더 가겠는데요. 한겨레 그 노조가 있습니다. 한겨레 노조에서 내는 그 일종의 그 노보 기관지가 진보 언론이라는 그렇죠. 진보 언론. 여기서 최근에 한겨레가 진보 언론 위상이 좀 하락하고 있고 지지층도 취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뉴스 조회수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뭔가 한겨레가 근본적인 대안을 좀 마련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진단을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2014년 10월에 그 한겨레가 혁신 3.0 내가 볼 때 그 뉴욕타임스 그 뭐야 이제 보고서도 이름도 다 잊어먹었다. 혁신 보고서. 혁신 보고서 낼 때 이제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다 냈어 다 혁신 보고서. 혁신 보고서 발언이 불었거든. 그때 이제 한겨레도 혁신 3.0이라는 걸 가동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디지털 강화 전략을 펴왔는데 지금 진보 언론 한겨레 노조 기간지의 진단은 기자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저널리즘 퀄리티는 더 떨어졌다. 최근 들어 페이지 뷰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자체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조사업체 의뢰를 해가지고요. 이달 중순 그러니까 5월입니다.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겨레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한겨레에 대해 잘 아느냐 이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하고 대답한 27명을 딱 제외하고 나머지 473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을 했거든요.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뭐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점수를 매겼는데 한겨레 논조가 진보적이라는데 응답자들의 견해가 가장 일치했는데 신뢰, 공정성, 호감도는 그저 그렇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겨레를 좀 잘 안다고 응답한 그 층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신뢰, 공정성, 호감도가 그저 그렇다 라고 답한 비율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겨레에 대한 어떤 그런 진보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공정성이라든가 예전처럼 신뢰 이런 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이유가 뭔가를 이제 진보 언론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자체 진단을 한 건데 한겨레 노조 기간지가 이렇게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가장 큰 이유는 제 나름대로는 핵심 지지 독자층이
보통 있잖아요. 네. 어느 매체건 간에. 예. 근데 이제 그 층들이 한겨레가 굉장히 엷어졌다. 이거에 대한 우려를 막 제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읽은 그 진보 언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최근에 그 고발뉴스에서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그런 칼럼 혹시 봤어요? 한겨레에서? 김어준은 왜 김현철을 불렀을까? 아니 내가 봤지. 누가 링크해줘서 바로 봤는데. 아니 나는 그걸 칼럼을 읽고 일단 칼럼 내용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제목을 왜 한겨레가 이렇게 뽑지? 다시 제목이 뭐라고요? 김어준은 왜 김현철을 불렀을까? PD수첩에서 그 정신과 의사. 네. 저는 이렇게 성폭력했다는 그 의사죠. 얘기하고 네. 싶습니다. 한겨레는 왜 김어준을 불렀을까? 그러니까. 예. 그것도 먼저 얘기를 해야지. 예? 저는 예? 그 한겨레 노조 기간지에서 제기하는 우려들 있지 않습니까? 핵심 지지층이 좀 엷어지고 있다는 우려. 그 신뢰성과 공정성 이런 거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는 그런 우려. 그 우려의 한 단면이나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나같이 한겨레에 대한 지지를 하는 사람도 이런 칼럼을 이렇게 보면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러겠냐고. 저는 진보 너머라고 네. 그 정의당 내에 그 모임이 있어요. 뭐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한계도 있고 네. 가능성도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무슨 선언문을 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의 PC라고 하잖아요. 네. 정치적 올바름의 규범을 기계적으로 답습한 9세대 진보가 자의적인 방식으로 설정한 선량한 소수자 약자 대 억압적 다수의 대립구도 속에서 스스로 소수 엘리트의 계도를 기다리는 미성숙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버닝 썬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제작진이 이제 이름을 만들어 왔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신문 비평하는 가짜뉴스 바로잡는 그런 건데 사실 뭐 결국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만은 버닝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제 관점에서는 나쁜 자본가 그리고 타락한 상류층 이들을 비꼬는 차원에서 이제 버닝 썬데이란 말 갖다 썼는데 예, PC를 강조하는 분들 얘기는 이거예요. 버닝썬에서 피해를 입으신 여성들이 버닝썬이라는 이름만으로 굉장히 상처를 입고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뭐 일단 전 재밌다는 차원에서 버닝 썬데이 그리고 또 그들을 풍자할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그렇게 나오면서 한마디로 저는 쓰레기 같은 여혐주의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제 그 버닝썬의 그 피해자분들이 혹여 마음에 고통을 입을 수 있을 그 여지를 생각하지 못한 점은 굉장히 제가 좀 생각이 짧았는데 그래서 생각이 짧았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여혐주의자인가? 내가 그렇다고 쓰레기인가? 그렇게 매도를 해. 근데 이게 사실 뭐 비단 김용민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김어준도 여혐주의자야. 뭐 그들의 잣대에 의하면은 뭐 비단 뭐 페미니스트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PC를 얘기하면서 누군가를 짓밟고 자기들만의 어떤 오름과 또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그 자기 과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이제 모든 게 대결주의예요. 대결주의. 그러니까 뭐 정말 자유한국당처럼 성평등이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저자들을 향해서 난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얘기를 해가지고 걔네들이 개선될 여지가 없거든. 바뀔 게 없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얘기하지 않아. 근데 얘기했을 때 막 사납게 얘기를 해서 말을 들을 것 같은 굴복할 것 같은 그 대상을 향해서는 집요하게 그냥 PC주의로 막 공격을 하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도에 한겨레가 그냥 삼켜졌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냐면 아니 김용민 PD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정상근 선수도 뭐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 비판을 들으면서 내가 좀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아까 그 김어준은 왜 김현철을 불렀을까 이걸 심각하게 보냐면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을
그 섭외하거나 방송에 출연시키거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저 매체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니, 난 그 양반이 다 불렀어요. 그 양반이 나중에 뭐 저기 벙커원에서도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 양반은 그 이전에 그 김어준하고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색다른 상담소라고 MBC 라디오에서 거기서 처음 데뷔를 했어요. 근데 만약 거기서 부르는 사람이 MBC 라디오 PD다, MBC 제작진이다. 그러면 그 제목이 정확한가? 아니 그리고 김어준은 왜 김현철을 불렀는가? 김현철이라는 사람, 나는 김현철이라는 정기가 전문의를 어떻게 알았냐면 난 그 양반이 무한도전에 나왔었어. 그렇지. 그래서 난 그때 알았거든. 그러니까 김현철을 부름으로써 그 신뢰 자본을 뭐 얻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나는 김현철과 미디어의 그 관계에 있어서 김현철로 하여금 신뢰 자본을 생기게 만든 게 상당수 미디어의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한겨레 이 칼럼은 내가 읽으면서 그 문제를 딱 김어준으로 특화시켜서 신뢰 자본 문제를 오해하기 쉽게 이렇게. 저는 이거 그 칼럼을 좀 봤어요. 칼럼을 봤는데 이 저자의 의도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김현철이라는 사람이 뭐 일종의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된 주요 프로그램들을 쓴 것 같아요. 무한도전 그리고 뭐 이제 뭐 대중적으로 많은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김어준 씨가 하는 프로그램 여기에 나왔다라고 쓴 것 같은데 이거를 한겨레 그 편집팀이 그 제목으로 뽑은 거는 좀 저는 상당한 뭐 의도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또 하나 이제 김윤필님 말 들으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는 뭐 어떨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뭔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전 그냥 버닝 선데이인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웃었거든요. 아, 뭐 재밌네, 완전 신선하다라고 했는데. 아, 저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뭐 피해 그 너무 아픈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겠다는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아, 내가 좀 생각이 좀 짧았구나 그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뭐 패부를 찔러주고 또 이제 비판을 해주고 거기에서 제가 뭐 받아들이고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서로의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언제 느꼈냐면은 그 탁현민 씨 사건 때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 사건 때 느꼈는데, 그러니까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이 사과를 하고 뭐 하여튼 뭐 잘못했다, 뭐 그게 되게 어릴 때 뭐 그게 좀 치기 어린 좀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그냥 여기서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은 이걸 끝내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성이. 그 전에 그 여성단체 회원 한 명이 계속했지. 여성단체 회원 한 명이 계속 탁현민을 씹어댔는데. 탁현민이 건재하니까 이렇게 흔들었는데도 아직도 저 자리에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탁현민 행정관이 뭐 사과를 했듯이 아 굳이 뭐 저런 표현을 썼어야 돼라고 하는 부분들도 뭐 있긴 있었겠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그 장면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사과를 하고 뭐 미안하다고 하고 2번, 3번 재차 사과를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의 모든 거를 다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거를 끝내지 않는다면 숨통을 끊어야 돼.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난 단언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깝지 않으면은 탁현민을 건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탁현민을 끌어내봐. 권력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청와대 행정관 자리에서 끌어내려봐. 자기들 힘으로. 굴복을 시켜봐. 그럼 자기는 대통령한테도 힘을 과시한 권력이 된다니까? 난 그걸 노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 때 어느 행정관이 만약에 탁현민 같은 캐릭터가 있다고 해봐. 막 한두 번 뭐 성명을 내거나 피켓팅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저렇게 탁현민처럼 집요하게 끌어내려가지고 사람을 아주 그냥 거의 뭐 토막살인을 하듯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짓을 과연 했겠는가?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아니야. 탁현민은 막 안박을 가하면은 막 그냥 이슈 파이팅을 하면은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 대결주의야, 대결주의. 대결주의. 사실은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어떤 그 보도나 문제 제기를 할 때 문제 제기를 했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쟤는 아웃시켜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정서가 굉장히 팽배해 있다. 근데 꼭 그런 스탠스를 가져야 하는가? 그렇게 가져야만 진보고 뭐 이런가 그 원칙을 견제하는 건가? 그리고 사실 그 어쨌든 뭐 이런
이른바 이제 뭐 그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 근데 뭐 특히 뭐 더 흔들어낸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어쨌든 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기사를 쓰면은 또 언론들이 또 다가 좀 달려드는 면이 또 이전과 좀 다른 면이 있으니까 좀 그런데 근데 제가 고민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뭔가 이 세상을 좀 바꿔나가고 우리가 가진 좀 안 좋은 인식들을 바꿔나가려는 그런 이유로 지금 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까 김윤 PD가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엄청난 승리감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럽다는 거죠. 누군가 끌어내리고 네. 우리가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사회가 진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제가. 나는 한겨레가 신뢰도를 옳은 얘기를 잔뜩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 신뢰도 공정도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를 수용자들이 소비자들이 갖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적인 올바름, 원칙, 뭐 진보 다 좋은데 그 기본은 최소한의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공감? 사람과 세상에 대한 공감인데 그런 게 좀 많이 아무한테나 여염주의자 아무한테나 뭐 저기 그 가짜 진보 이런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받아줄 줄 아나 봐. 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인식 속에서 나쁘다고 판단되면은 그게 정의고 진리인 줄 알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김어준은 왜 김현철을 불렀을까라는 그 칼럼 있잖아요. 네. 공감이 안 돼요, 저는. 바로 제목 왜 이렇게 제목을 달았지? 그 입진보 PC주의자들이 뽑은 제목이야. 나는 누가 제목을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쓴 사람이 제목을 뽑았다고 생각하진 않아. 아니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그 쓴 사람은 한 줄이야, 한 줄. 그 쓴 사람은 김태호하고 김어준이 n분의 1이야. 제목을 뽑는다면은 굳이 김어준을 뽑는다. 난 그거는 편집자가 제목을 뽑았다고 보는데 그들이 바로 입진보 PC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걔네들이 한겨레를 망친다고 생각해. 네. 저는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와 공감이 없는 정치적 올바름과 원칙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 자칫 근본 토대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저도 굉장히 기분 나빴던 그 경험이 몇 개 있는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됐건 뭐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됐건 실수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지적하거나 비판하고 그걸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데 존재 자체를 이 하나 좀 실수한 거 가지고 존재 자체를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이라고 했을 때 그건 정서적으로 굉장히 반발을 불러오거든요. 양아치 진보라고 했어요. 양아치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한겨레를 흔히 말하는 한겨레로 상징되는 진보 언론을 둘러싼 이 고민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